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 몇 학년이죠? 초등학생들 손 들어볼까요? 와, 중학생도 있어요? 와, 중학생도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까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신장내과 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다 늙으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 게 저는 선생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아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친구들 너무 똑똑하고 선생님 아들도 이렇게 말도 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럽네요. 선생님이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것은 이제 급성 신손상 이야기. 너무 어렵나요? 급성 신손상 이야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급성 신손상에 대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급성 신손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잘 아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친구들 신장이 뭔지 아나요? 그리고 콩팥이 뭔지 알아요? 네. 그 신장하고 콩팥하고 어떻게 다르죠? 같아요. 선생님 친구 똑똑하다. 똑같은 거예요. 신장은 이제 한자어고 콩팥은 우리말이고 그런데 콩팥이 왜 콩팥인 줄 알아요? 신장이 왜 콩팥인 줄 알아요? 맞아. 이게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콩팥이. 강낭콩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제법 커요. 친구들 주먹 한번 져볼까요? 주먹지면 친구들 주먹보다 조금 더 큰데 여기 등 뒤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달렸어요.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두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주로 어른을 보고 있거든요. 소아를 보는 것은 아니고 어른을 보고 있는데 어른 기준으로 하면 이 높이가 보통 몇 센치쯤 될 것 같아요, 콩팥이? 친구 대답해 볼까? 한 10몇, 20몇, 20cm? 20몇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구나. 우리 친구는? 저는 이 콩팥 크기가 한 7cm 정도 되니까는 그 3분의 1 비율이면 21cm 그 정도. 친구들 엄청 이제 계산을 했는데 콩팥은 그거보다 조금 더 작아요. 우리 콩팥은 친구 그래 몇 센치? 15쯤 되지 않을까? 제일 비슷했어. 그래서 9cm에서 12cm 정도 사이에 있어요. 저 뒤에 친구 또 선생님들 많이 질문할 거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또 그래서 이제 여기 높이는 9에서 12cm 정도 돼요. 그래서 폭은 한 3cm 정도 되고 앞뒤로 통통한 원통형이거든요. 통통한 건 6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콩팥은 무슨 일을 할까요? 친구 알아요? 그럼 우리 이제 많이 했으니까 그래 우리 요 친구 제일 빨리 손 들었다. 근데 양보할게요. 너무 많이 한 거 같아요. 우리 저 친구 한번 해볼까? 눈독의 노폐물을 걸레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와, 친구도 한번 해볼까? 네. 우리 몸에 피가 뛰는 정도를 조절해줘요. 피가 뛰는 정도를 조절해준다. 혈압. 혈압을 조절해준다. 우리 하나만 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잠깐, 우리 친구 한번 해볼까? 수분이랑 혈압 조절이요.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한데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해보니까 여기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 돌아다니고 여기 있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콩팥이 하는 일은 이제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수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수돗물을 걸러서 찌꺼기는 우리 버리고 깨끗한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화를 시켜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가지고
찌꺼기는 소변으로 보내고 깨끗한 피는 다시 몸으로 돌려줘서 순환을 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우리 신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신장을 이렇게 이제 잘라보면 이렇게 이제 안에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겉에 이제 선생님이 이게 준비를 할 때는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준비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깥쪽은 겉질 콜텍스라고 하는 부분이고 안에 쪽은 이제 속질이라고 해서 메듈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겉질에 이렇게 생긴 콩팥 소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복주머니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런 콩팥 소체가 콩팥 요 겉질에 100만 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제 소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콩팥 소체가 모여 있는 장기가 신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장은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소변으로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걸러진 피가 몸속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노폐물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변은 보면 물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량을 진하게 이제 농축을 해서 우리 몸에 일정한 혈액이 돌 수 있도록 수분 조절 역할도 콩팥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요거는 좀 잘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콩팥이 뼈도 건강하게 해줘요. 이상하죠? 그래서 콩팥이 칼슘과 인이라는 물질을 소변으로 배설을 하는데 이 칼슘과 인이 가장 많이 이렇게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의 뼈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인이 제대로 이렇게 이제 걸러지지 않고 몸에 부족하거나 많아지게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뼈 안에 있는 칼슘을 녹여서 밖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 호르몬이 많아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콩팥이 나쁘면 뼈가 잘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콩팥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적혈구를, 그러니까 빈혈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콩팥하고 빈혈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친구 알아요? 빈혈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 마이크 줄까? 콩팥이 혈액 그것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적혈구 생성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소변으로 보내는 칼슘을 조금 더 줄여서 그러니까 칼슘을 몸에 좀 더 많이 남아있게 해서 그 빈혈기에 철분을 많이 넣어주는 거 아닐까요? 그래 친구 우리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보면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했어. 우리 친구가 다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리 콩팥 안에는 이제 피를 만들려고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콩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안 좋으면 피를 만들려고 자극을 주는 그런 호르몬 자체가 생성이 안 돼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팥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또 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수분 조절을 해서 수분 조절을 통해서 혈압도 같이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콩팥이 하는 일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1, 2, 3, 4, 5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뽑으라고 하면은 몇 번일까요?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노폐물 제거를 한다.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급성신손상이 뭘까요? 급성신손상이 뭐냐면 급성으로 갑자기 콩팥이 손에 입원을 했는데 급성신손상이 만약에 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어. 근데 폐렴으로 입원을 했는데 치료 중에 급성신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급성신손상이 생기면 사망의 위험도 올라가고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입원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병원비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급성신손상은 비싸고 중한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급성신손상이 얼마나 흔하게 생기는지 선생님이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중환자실은 이제 아픈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심하게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중환자실이거든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 34%가 생기더란 말이지. 34%는 10명 중에 3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작게 생기는 거예요? 많이 생겨요. 오, 생각보다 많아요. 중환자실 입원을 하게 되면 3명 중에 1명은 다 급성심손상이 생긴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 병원에 있는 이제 전자의무기록 차트를 다 추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 사망률이 11.4%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9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하는 거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런데 급성심손상이 발생한 사람은 20%가 사망을 하고 급성심손상이 안 생기면 사망률이 6.5%밖에 안 돼. 그래서 중환자실에 우리가 입원을 했는데 급성심손상이라는 합병증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 이렇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성심손상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는데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급성심손상이 생겼을 때 바로 디텍션을 해가지고 빨리 일찍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급성심손상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고 3단계로 갈수록 더 심한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집중력 떨어지네. 자, 앞을 봐요, 앞을. 그래서 3단계까지 가면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이게 1단계에서 치료가 된 사람들보다 2단계, 3단계까지 심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망률이 더 올라간단 말이지. 응? 사망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자마자 바로 선생님 같은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협진을 해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하면 선생님 병원의 데이터를 보니까 30% 사망률이 줄더란 말이지. 그래서 급성심손상은 키가 뭐냐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생겼을 때 빨리 진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 병원에만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급성심손상을 발견해서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한테 늦게 한참 지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망률이 더 올라간다.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사망률이 올라가나? 그렇게 보면 이제 얼리 디텍션을 해서 빨리 이제 위험 인재를 조기에 찾고 더 이상 콩팥을 이제 괴롭히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치가 늦어지게 되면 점점 콩팥이 병이 들어서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급성심손상은 빨리 진단을 하라고 했는데 뭐를 가지고 진단을 하냐면 급성심손상은 이렇게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변량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우리 몸속에 아까 콩팥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노폐물 수치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거든요. 피검사를 통해서. 노폐물 수치를 측정을 해서 그것이 몇 시간 이내에 얼마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급성심손상이라고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소변량이 이제 너무 많이 줄게 되는 것이 또 6시간 이상 지속이 돼도 우리가 급성심손상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뭐겠어요? 선생님이 중환자실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한 선생님 병원 중환자실에 300명 정도 입원했거든요. 300명 차트를 선생님이 1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보면서 급성심손상이 생기나 안 생기나 딱 보고 있다가 딱 생기면 그때 바로 치료를 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치료하면 선생님, 애들은 누가 밥을 해주고. 그렇지. 손상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선생님께도 급성심손상 그러니까 선생님이 급성심손상 생길 수도 있겠지.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내가 병원에 계속 붙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급성심손상만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병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전자의무기록 차트로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검사를 우리가 계속 이제 컴퓨터가 읽어주고 소변량을 간호사 선생님이 측정을 하게 되면 그걸 계속 컴퓨터가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합당한 딱 이제 환자가 생기면 급성심손상이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문자를 담당 선생님한테 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알람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급성심손상을
생겼다고 알람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는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생님이 여기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중환자실에는 계속 급성장이 생기고 있나 생기고 있지 않나 계속 모니터가 되고 있는 거죠.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누가 짰을까? 선생님이 안 짰어요. 선생님이 짜는 거 몰라요. 응? 그 첨단 기술자인데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야. 부산대학교 병원의 전산팀에서 선생님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다 짜놨어요. 멋지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근데 다 이렇게 짜두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짜기 위해서 선생님하고 전산팀하고 회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멋진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제 병원에서 선생님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탁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 누가 이렇게 급성심손상이 생겼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이 환자를 찾아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다 확인을 해보면 어때? 좋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제 환자를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금 더 선생님이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친구들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급성심 손상은 치료를 해서 나으면은 그게 끝일까요? 그래서 이제 콩팥이 이렇게 아프면 이제 건강한 콩팥이 아프면 100%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심하게 아프고 나면 만성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보다 더 안 좋은 것이 이게 더 이제 심하게 돼가지고 투석이 필요로 하는 말기신부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급성심손상을 받은 사람은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9배 늘어나고요. 말기신부전으로 진행해서 투석할 수 있는 위험이 3배 이상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급성심부전 낫고 난 다음에 추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스터디를 한 건데 급성심부전 이후에 이제 사망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말고 생존하신 분들을 이렇게 추적을 신장내과 의사들이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신장내과 선생님하고 열심히 이제 추적을 한 사람들이 사망률이 24% 정도 더 낮더란 말이지. 그래서 급성심부전은 이렇게 이제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퇴원을 해도 추적 관찰이 필요해요. 그런데 추적 관찰을 아까 급성심부전이 중환자실의 3분의 1이라고 했죠. 3분의 1인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일부는 사망을 하고 나머지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병원에 중환자실에 환자가 300명인데 300명 중에 이제 뭐 적어도 150명 선생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매일 150명이 쌓이면은 선생님이 혼자 평생 이렇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지. 그럼 또 이제 선생님이 병 걸리겠지. 계속 보다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급성심손상 이후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급성심손상 이후에 회복이 잘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낮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다 나았는데 골골골골 나왔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사람을 구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급성심손상으로 이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낮은 사람은 우리 이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건강검진으로 추적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의사 우리 이제 우리 개인 의원에서 추적을 해도 돼요. 이제 그렇게 추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위험이 높은 사람은 신장내과에서 이제 추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일반인 진료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신장내과 전문의 진료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선생님이 다 확인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많이 안 걸리겠어? 그거 다 보고 있다가 선생님 또 병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컴퓨터로 이제 전자의무기로 차트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구분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만 선생님 외래에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좋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외국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예요. 급성신son사가 몰라도 되는데 그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되면 그 환자들의 기록을 옛날에 선생님이 전공의 때는 다 손으로 손으로 다 적어가지고 공책 막 이만한 두꺼운 공책을 만들어가지고 퇴원할 때 공책 이만큼 이렇게 만들어 퇴원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료가 막 쌓이잖아요. 그 자료를 찾으려면은 또 누가 찾아야 돼? 선생님 혼자서 또 다 적어놓은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거를 전자의무기록 차트에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요. 요즘도 아니 1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전자의무기록 차트 이제 이렇게 차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런 기록이 다 나와요. 그래서 피 검사는 어떻고 아까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혈압이 어떻고 소변량이 어떻고 적어주시는 것도 다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선생님이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도 다 컴퓨터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선생님이 요렇게만 혈액 검사 정보, 엑스레이 정보,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환자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그런 정보들이 다 하나하나의 기록들이 선생님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폼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선생님이 보는데 이게 컴퓨터에 기록될 때는 선생님이 알 수 없는 이러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 컴퓨터 기술자들이 읽을 수 있겠죠. 컴퓨터 기술자들이 그러면 요거를 잘 이제 읽어가지고 요거를 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어때요? 멋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 한 방향 더 나가면 뭐냐면 각 병원마다 프로그램에서 이제 막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병원은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똑같은 상황을 표시를 할 때 동아대학교 병원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고신대병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똑같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지표, 혈압이라고 하는 지표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할 때도 서로 다른 모양으로 기록을 하면 선생님 병원에서는 이제 컴퓨터로 다 찾기가 쉬운데 선생님 병원 데이터랑 동아대학교 병원 데이터랑 합치려고 하면 데이터가 합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래서 그거를 동일한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자. 이런 게 또 이제 커먼 데이터 모델. 선생님 병원에 커먼 데이터 모델 하시는 선생님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료 데이터를 다 모아서 같은 폼으로 만들게 돼서 딱 이제 하나의 저장 창고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제 저기 서울에 있는 데이터와 합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공용해서 쓸 수 있는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의 시작도 전자의무기록 차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자의무기록 차트를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선생님 병원에는 정보전산팀에서 하고 있어요. 정보전산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뭘 전공했는지 이제 봤더니 다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들이 제일 멋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컴퓨터공학도 분야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메디컬 바이오 인포마틱스라고 해서 의료정보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가 외국에는 있어요. 외국에는 엄청 많은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바이오 인포메틱스 하면은 이제 무슨 병원 스탠포드에도 있고 여기 미시간 유니버시티도 있고 샌디에고 유니버시티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국에는 많은데 우리나라에 아직 이제 의료 정보학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대학 갈 때 의료정보학과 이런 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선생님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의료정보학은 이제 선생님이 말한 이런 의료 데이터를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잘하고 이걸로 분석도 하고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의료정보학인데 학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여기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어서 제가 얼굴을 가렸는데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실 때 이런 빅데이터가 만드는 의료의 미래는 의료정보학과, 데이터 과학자의 시대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의사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의료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해서 멋진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료정보학 교실이 있는 병원도 있고 없는 병원도 있고 학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데이터 과학자가 돼볼까? 꿈을 꾸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의학 발전의 주역은 의사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과학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가 외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전자의무기록 차트를 가지고 선생님은 급성심부전이 이미 생긴 사람을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중환자실에 있는 이제 환자들의 의무기록 차트를 다 읽어서 위험 수치에 대한 스코어링을 해요. 그래서 위험 점수가 이렇게 이제 몇 점 이상이 되면 이 점수가 올라가고 나서 48시간 이틀 이후에 실제로 급성심 손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점수가 40 이렇게 올라가는 요 시점부터 급성심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급성심 손상이 안 생길 확률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작은 전자의무기록 차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의무기록 차트를 잘 이해하고 그 프로그램을 잘 이제 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 어때요? 의사보다 더 멋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꿈을 꾸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게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을 할 때 데이터 과학자를 꿈꿔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이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